안녕하세요. 고요사 북클럽입니다. 오늘 낭독할 작품은 정인 작가님의 그 여자가 사는 곳입니다. 정인 소설집 그 여자가 사는 곳의 표제작입니다. 그 여자가 사는 곳, 이 소설집은 이주 노동자나 국제 결혼을 통한 다문화 다인종 가정의 부작용과 파탄 등 우리 사회의 소외 문제를 응시한 사회성 짙은 작품 10편이 들어있습니다. 표제작인 그 여자가 사는 곳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부산으로 시집온 베트남 여성의 비극적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인 브로커에 속아 성적 도구로 시달리다가 끝내 비극을 맞이하는 내용입니다. 정인 작가님의 설명은 더보기란에 남겨놓았습니다. 슬프고도 애잔한 그 여자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그 여자가 사는 곳, 정인. 리엔을 만나러 가는 길은 한산했다. 수요일 오후였고 비라도 한 줄기 쏟아질 듯 흐린 날이었다. 그늘음한 날씨 때문인지 울적한 기분 탓인지 길 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모두 울고 싶은 것처럼 보였다. 나는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사람들을 무연히 내다보며 리엔을 만나면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줄곧 생각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미안해요. 힘들었죠. 진작 연락하지 그랬어요. 이런저런 말들을 생각해 보았지만 그 어느 것도 적당한 것 같지는 않았다. 생각 끝에 수업 시간을 바꿔 나선 길이었다. 그러지 않고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한 주일이 그냥 지나갈 것 같았다. 수업을 대신 맡은 김 선생이 이유를 알고 싶어 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리엔의 이야기는 나만 알고 있을 작정이었다. 어째선지 그것이 리엔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흘 전 리엔의 이름이 적혀있는 우편물을 처음 받아들었을 때만 해도 그저 반갑기만 했다. 그동안 나는 갑자기 소식이 끊어진 그녀를 염려하면서 한편으론 언젠가 소식이 있으리란 기대를 하고 있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장문 연습이라며 종종 애교 섞인 편지를 보내오곤 하던 그녀가 그처럼 무심하게 소식을 끊을 리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과연 그녀에게서 연락은 왔지만 생각보다 훨씬 늦었고 마냥 반가워만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녀가 보내온 우편물은 표지가 노란 작은 수첩이었다. 부피로 보아 편지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쪽지 하나 곁달지 않은 수첩도 무척 뜻밖이었다. 나는 의아한 기분으로 그것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수첩 속에는 페이지마다 장문 숙제를 하듯 일일이 제목을 붙여 쓴 글들이 빼곡했다. 초고를 썼다가 옮겨 적은 듯 깨끗한 것도 있었지만 대개는 몇 번씩 지웠다가 다시 쓴 것들이었고 눈물이 번져 얼룩진 것이 태반이었다. 깔끔한 외피에 비하면 속은 너덜거릴 정도인 수첩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의구심에 사로잡혔다. 그것은 기억 속의 리엔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다. 그녀의 어느 구석에 이렇듯 아픈 부분이 숨어 있었던가.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것은 틀림없이 리엔이었다. 해바라기처럼 웃고 있던 리엔의 동그란 얼굴이 떠올랐다. 그동안 나는 리엔의 사정을 잘 알지 못했고 깊이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매일 선생과 학생으로 만났을 뿐만 아니라 동네 슈퍼마켓에서도 마주치고 수다도 함께 떤 적이 있었는데 그녀에 대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나는 리엔의 수첩을 통해 나라는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 새삼 돌이켜 보았다. 어려운 처지에 이주 외국인들을 돕는다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 닿을 마음은 애초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고도 뭔가 보람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족감으로 누구보다 앞서 그들을 대변하는 가짜는 짓을 해오지 않았나 하는 자책감이 들었다. 생각할수록 한심하고 낯뜨거운 일이었다. 나는 새삼 비가 맺어서 글을 하나씩 읽어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내 평상심을 잃어버렸고 다 읽고 나서는 무도질 하듯 쓰린 가슴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 그녀의 갑작스러운 가출에 대해 내막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제 내가 그 이유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녀가 수첩을 왜 내게 보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는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었다. 나는 새삼 부끄러움을 느끼며 리엔의 수첩을 다시 꺼내 보았다. 처음엔 의아한 기분으로 읽다가 나중엔 죄의식 속에서 가슴을 죄게 하던 노란 수첩. 이국에 와서 몸을 의탁한 꽃 같은 나이의 처녀가 눈물로 써내려간 고백록. 그녀의 이야기는 이미 주위에서 들어봤음직한 사연들이었지만 내가 겪지 않아서 무심했고 내 동포가 아니라서 흘려 들은 것들이었다. 그것은 무심코 내게로 와서 날 아프게 하고 또 부끄럽게까지 만들고 있었다. 나는 감히 외국인이라 할 수 없게 우리말에 유창했던 리엔의 슬픈 넋두리를 다시 들춰보았다. 가출, 드디어 집을 나오다. 나는 내 앞에 처음 와 멈춘 버스에 무조건 오른다. 목적지도 없는데 어디로든 가야만 하는 것이 나의 슬픔이다. 의자마다 사람들이 앉아있다. 혼자 그들 속에 섞여 들어야 한다는 두려움이 나를 한자리에 붙잡아 놓았다. 나는 천장에 매달린 손잡이를 꽉 움켜쥔 채 이리저리 흔들리며 출입구 앞에 서 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버스는 또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얼마 동안 서 있자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다음 정류장은 광안리 해수욕장입니다. 귀가 번쩍 뜨였다. 나도 모르게 운전기사를 향해 소리쳤다. 광안리가 바다 이름이에요? 목소리가 지나치게 컸던지 누군가 풋 웃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다. 기사가 룸미러 속에서 빙글거리며 대답했다. 내려보시오. 맞나 틀리나. 얼굴이 화끈했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 여기가 항구 도시라던 그의 말이 생각난다. 내가 살던 다낭의 바다는 아니지만 드디어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마구 설렌다. 나, 리에는 이 나라에 와서 1년이 지나는 동안 한글 교실, 그의 친구 집, 슈퍼마켓 말고는 어디에도 가본 적이 없다. 이제 어디로든 갈 수 있다. 불안한 자유지만 마음이 설레어 터질 것만 같다. 드디어 버스가 멈춰 섰을 때 나는 망설이지 않고 뛰어내렸다. 바다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때 아스라의 먼 기억 속에서 낡은 자전거 바퀴가 힘겹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불현듯 들려온 소리에 나는 사방을 두리번거린다. 눈부신 햇살 속으로 흰 아우자의 자락을 휘날리며 힘껏 자전거 바퀴를 저으며 소녀가 달려온다. 몇 년 전에 나, 이국 땅에서 잘 살아보리라 희망에 부풀었던 나, 리엔이다. 나는 광안리 해수욕장이란 표지판을 향해 소녀와 함께 힘껏 달린다. 헐떡이며 도착한 바다에는 아득한 수평선 대신 거대한 다리가 바다를 가로지르고 있다. 내가 그리도 바라보기를 좋아하던 수평선은 다리 끝에 간신히 걸려 있을 뿐이다. 좁은 도로에는 바다를 옆에 낀 차들이 달리고 상점들은 하품하듯 작은 문을 열어놓고 있다. 옆을 돌아보자 어느새 소녀는 사라지고 없다. 아쉬움에 사방을 휘둘러 보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다낭과 다르게 어수선한 바다 풍경이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들 뿐이다. 나는 모래사장에 맥없이 주저앉는다. 밤새 시달린 폭행의 통증이 일시에 나를 짓누른다.
그의 고함 소리가 아직도 귓전에 쟁쟁하다. 이년아, 너 잘 살아보겠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일이지. 애송이 주제에 뭘 한다고 주제넘게 충고야? 충고가? 하루 세끼 밥에, 옷에, 너희 집 생활비에 네가 하는 일에 비해서 턱없이 비싼 대가라는 걸 너도 모르진 않을 거다. 그걸 놓치고 싶지 않으면 내가 하잔 대로 해. 한 번만 더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면 가만두지 않아. 이게 마지막 경고야. 지난밤 그는 한사코 따라 나서지 않으려는 내게 화를 내며 길길이 날뛰었다. 말만으론 도저히 분이 풀리지 않는지 주먹과 발길질이 이어졌다. 결국 그는 혼자 갔고 밤새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내가 집을 나갈 수 있으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않았을 것이다. 통쾌해서 배꼽이 다 간질거린다. 나 잘 살아보겠다고 여기 온 거 맞아요. 처음엔 그것만 중요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렇다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짐승도 그런 짓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 당신도 그러면 안 돼요. 제발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그건 죄악이에요. 생각다 못해 그 말을 했을 때 다정하고 자상한 연인 같았던 그는 맹수 같은 눈빛으로 날 노려보았다. 그의 손길이 짐승의 발톱처럼 날카로워지고 친구들 속에 나를 장난감처럼 내돌린 것은 그 이후부터다. 그래도 나는 그를 떠날 수가 없었다. 이미 그에게 길들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낯선 세상에 두려웠다. 시클로를 발견한 것은 발밑에 들이치는 파도를 피하려고 막 일어섰을 때다. 하얀 바탕에 파란 글씨로 새겨진 그 이름은 땅에서 솟아난 것처럼 갑자기 시야에 들어왔다. 칼끝에 밴 듯 아찔한 반가움이 나를 감쌌다. 내 속에서 꽃봉오리가 터지듯 그리움이 피어올랐다. 고향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그 이름만으로도 나는 행복해지는 것이다. 나는 달리다시피 그곳을 향해 걸었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한 남자가 구석 테이블에 앉아 흰 종이 위에 뭔가를 쓰고 있었다. 나는 그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한쪽에 서서 그가 쓰고 있는 글자들을 읽어보았다. 주방 도우미 구함,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간당 3,000원, 마치 나를 위해 쓴 것 같은 문구에 나도 모르게 빙그레 웃음이 나왔다. 이윽고 남자가 펜 뚜껑을 닫다가 날 발견하고선 놀라서 아이코 하며 짧은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남자는 이내 예의를 갖추어 말했다. 죄송합니다. 일단 저쪽으로 앉으시죠. 저 자고 먹을 때만 있으면 하루 종일 일할 수 있어요. 이국 여자의 느닷없는 제의에 남자가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남자의 작은 눈은 금세 빛났다. 나는 모든 일이 필요했으므로 간절하게 그를 쳐다보았다. 마침내 그가 매끈한 턱을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주방 뒤에 쪽방이 하나 있긴 한데. 좋아. 나는 엎드려 그의 신발이라도 핥고 싶을 정도로 고마웠다. 나는 거듭 머리를 조아렸다. 세상은 그렇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에 의해 행복도 잘하는 것이다. 나는 이 땅에 와서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의 은혜를 언젠가 꼭 갚으리라 다짐한다. 그리운 다낭. 나는 여전히 다낭에 있다. 그곳에서 나는 바다를 향해 목청껏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소리 높여 웃기도 한다. 눈부신 햇살 속에서 웃음소리는 파도처럼 부서진다. 나는 다낭의 바닷가에 서서 생애 가장 깊은 호흡을 한다. 그곳에 있을 때는 그럴 수 없었는데 떠나고 나서 오히려 가능해졌다. 깨어나 보면 언제나 꿈인 그곳에서 나는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다듬다 만 숙주가 치마폭에 소복하게 쌓여 있다. 그제야 나는 조금 전까지 주방 바닥에 앉아 숙주를 다듬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낸다. 요즘 들어 나는 병든 닭처럼 자주 존다. 멍한 시선을 들어 쉿쉿 소리를 내며 끓고 있는 육수 솥과 벽에 걸린 다양한 주방 집기들과
저녁거리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장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본다. 그 익숙한 풍경들은 잔인하게도 내가 다낭에서 너무 멀리 와 있음을 깨우쳐 준다. 창으로 비춰든 하늘에는 흰 뭉게 구름이 나지막이 떠 있다. 구름이 낮게 떠 있는 날은 다낭의 바다가 더욱 그립다. 그곳에 하늘과 땅이 유난히 가까워 이따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곳을 떠나기 전에는 세상의 모든 하늘과 구름이 그렇게 존재하는 것인 줄 알았다. 모든 사물은 다가설 수 없는 거리감 속에서 존재가 더욱 또렷해지는 것인가. 사물뿐 아니라 사람도 그런 건 아닐까. 그를 떠나온 지 석 달. 그가 종종 꿈에 나타난다. 험악한 얼굴로 기어이 나를 잡으려는 그와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나의 거리는 항상 아슬아슬하다. 그래도 가끔은 그가 그립다. 다낭이 그런 것처럼 그 또한 떠나온 뒤에 그리운 이가 되어버렸다. 나는 이제 불운에 길들어 판단조차 흐려진 모양이다. 뭐 하는 거야? 손님 오셨잖아. 화를 억누른 재촉에 놀라 발딱 일어선다. 숙주 바구니가 발에 채여 요란한 소리를 낸다. 사장이 눈썹을 일그러뜨리며 날 돌아본다. 이상하게 수요일에는 손님이 적게 들고 그 때문에 주방 아줌마는 늦게 출근하고 사장은 종일 신경이 곤두서 있다. 나는 수요일마다 온몸에 풀을 먹인 것처럼 긴장한다. 홀의 입구에 목둘레가 깊게 팬 원피스를 입은 여자와 투피스 정장 차림을 한 여자 둘이 서서 어디에 앉을까 두리번거리고 있다. 나는 수요일에 하오. 아무도 없는 시간에 나타나 준 그들이 눈물 겹도록 고마워서 목소리가 낭낭해진다. 저쪽 창가로 앉으세요. 바다가 잘 보여요. 나는 그들을 창가로 안내하며 부디 그들이 오랫동안 있다 떠나기를 바란다. 저녁 손님이 올 시간에 떠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헛되고 말 바람이건만 조금이라도 더 그들을 붙잡아 두고 싶어서 행동이 느릿해진다. 아주 천천히 허브차를 따르고 냅킨과 나무 젓가락을 차려 놓는 일도 더디게 한다. 한 여자가 답답하다는 듯 흘낏 날 올려다 본다. 그때 다른 여자가 젓가락 곁에 접어둔 냅킨을 펼쳐보다가 감탄사를 내뱉는다. 어쩜 곱기도 해라. 어디서 이렇게 예쁜 걸 샀을까? 이 집 주인 센스가 보통이 아니네. 여자가 테이블 위에 냅킨을 활짝 펼쳐 놓는 걸 보면서 나는 가슴에 통증을 느낀다. 사람들이 내가 수놓은 내 나라의 꽃을 보고 감탄할 때마다 목이 맨다. 언제 돌아갈지 알 수 없는 나라. 그곳에서 다낭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또렷하게 느껴져서다. 제가 수놓았습니다. 연꽃은 베트남의 국화랍니다. 어머나, 꽤나 신경을 썼네. 냅킨에 월남의 국화라. 월남 국수집이라고 그런가 봐. 근데 시클러가 무슨 말이에요? 그 외에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 인력거 같은 거 있잖아. 나를 못마땅해 하던 여자가 납죽 대답한다. 어머 맞아. 베트남엔 아직 그런 게 남아있다더라. 중국도 그렇다고 들었는데 우리 이번에 베트남 가서 그거 한번 타보자. 얜 그게 무슨 탈거리가 된다고 그래. 그냥 사람이 끄는 수레인데 엉덩이만 아프지. 나는 여자들을 물끄러미 내려다 본다. 손님들이 주고받는 내 나라에 대한 얘기에는 진실과 허위가 공존한다. 나 역시 이 나라에 관한 풍문 속에서 진실과 허위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했다. 그 안에 함정이 있다는 걸 나는 이제 안다. 여자들은 주문하는 것도 있고 하얀 면에 도들 새김된 연꽃을 번갈아 손으로 쓸며 그 정교함에 감탄한다.
사장은 주문을 재촉하지 않는 날 못마땅한 눈길로 흘끔거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결코 그들을 재촉하지 않는다. 사람은 어디에서나 기껏 국수 한 그릇을 먹는 곳에서라도 정중하게 대우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내가 바라는 것은 언제나 그 정도이다. 그러나 나의 꿈은 늘 멀기만 하다. 거기까지 읽다가 리엔의 남편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뜬금없었다. 그것은 오로지 내 나라 땅에 뿌리를 내린 리엔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고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었다. 리엔은 자의식이 강하고 똑똑한 여자였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리엔이 가출을 했고 밖으로 떠돌고 있다는 것이었다. 지금쯤 그녀가 후회하면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면목이 없거나 어디엔가 붙잡혀 감시를 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리엔의 남편도 처음엔 그녀가 괘씸했겠지만 지금쯤은 리엔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란 생각도 들었다. 나는 서슴없이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내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오지랖 넓은 짓이라는 자괴감이 잠시 들었지만 이런 일에는 누군가가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스스로 용기를 북돋웠다. 그녀의 남편이 전화를 받은 것은 신호가 한참이나 건너간 후였다. 전화 너머는 뜻밖의 시끌벅적한 분위기였다. 여자들의 웃음소리와 남자들의 걸걸한 음성이 낭자하게 들려왔다. 리엔의 빈자리 같은 건 전혀 느낄 수 없는 분위기였다. 나는 예상 외의 상황에 갑자기 말문이 막혔다. 누구요? 전화를 했으면 말을 해야지. 왜 가만히 있는 거요? 아, 예. 전 리엔을 가르치는 한글학교 민혜경인데요. 리엔 씨가 어디 있는지. 걔 어디 있는지 난 모르오. 말끝을 잡아채는 남편의 태도가 송곳 같았다. 내심 당황스러웠지만 나는 침착하게 리엔이 어디 있는지 안다고 찾으러 가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하지만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찬바람이 쌩 도는 대답이 건너왔다. 나는 모르는데 당신은 알고 있다고? 그럼 관심 많은 당신이 알아서 하면 되겠구먼. 지발로 나간 년 찾아다닐 만큼 난 한가하지가 않아. 전화는 그대로 끊어져 버렸다. 전혀 예상치 못한 대응에 얼굴이 화끈해져서 나는 얼른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가출한 아내를 둔 남자의 심정을 모르긴 하지만 지나치다 싶은 태도였다. 리엔이 과연 그 남자와 함께 살기는 했던가 의심이 들 정도였다. 나는 언젠가 상가에서 마주쳤던 리엔의 남편을 떠올려 보았다. 지금의 태도는 상상도 할 수 없게 점잖은 풍모의 호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때 리엔은 남편을 소개해 놓고는 부끄러운 듯 내 눈길을 피했다. 나는 영 기분이 마뜩 차났다. 남자가 유난히 부유해 보이지만 않았어도 리엔이 유난히 예쁘고 갸날프지만 않아도 그렇게까지 불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신부를 구하지 못해 애태우는 남성들이 뜻밖의 많다는 것을 나라고 모를 리 없었다. 그러나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나이 지긋한 남자가 어린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은 불순하기 짝이 없어 보였다. 리엔까지 한심하게 여겨질 정도였지만 나는 짐짓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그러고는 돌아서 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외면했다. 그 일이 새삼 떠오르자 나라도 빨리 그녀를 찾아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그것이 내게 수첩을 보낸 이유인지도 알 수 없었다. 솔직히 성가신 일이긴 했다. 그렇다고 모른 척 하기에는 그녀와 내가 함께한 시간이 길었다. 114 안내에 전화를 걸었다. 다행히 시클로란 이름의 가게는 2개뿐이었다. 나는 바닷가 쪽에 있는 월남 국수 전문점
시클로의 전화번호를 받아 적은 후 다시 수첩을 펼쳐 들었다. 시클로, 시클로. 오늘도 사장은 저기압이다. 그의 기압골에 따라 나의 하루는 좌우된다. 지난 수요일에는 두 여자가 날 구해 주었다. 그들은 내가 바랐던 대로 저녁 손님이 들 즈음에 떠나 주었다. 나는 멀어져가는 그들의 등 뒤에다 감사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 그들을 배웅하고 돌아서자 분출하지 못한 욕망에 화가 난 사장이 나를 노려보았다. 그 눈길과 마주칠 때마다 나는 무섭다. 영원히 이곳에 붙잡혀 있게 될까봐. 들어올 때는 내 뜻이었지만 나갈 때는 결코 내 뜻이 아님을 이제 아니까. 사장이 주방에서 나오더니 출입구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간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녁까지 거의 손님이 들지 않는 수요일 하오. 내겐 늦보다 더 두려운 시간. 벌써 전신에 맥이 빠진다. 파도는 변함없이 밀려왔다 밀려가고 사람들은 유랑객처럼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나만 홀로 시클로의 죄인처럼 묶여 있다. 외국인을 위한 한글 교실에 다니던 시절이 생각난다. 그땐 모든 것이 희망적이었다.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도와주던 민 선생님이 생각난다. 언제 다시 볼 수나 있으려나. 사장이 클로우즈드라고 적힌 표차를 밖으로 내걸고는 나를 향해 온다. 그의 숨소리는 이미 거칠다. 내게 다가올 때마다 허기진 독수리 같은 눈길을 하고 있는 그를 피할 방법은 나는 아직 모른다. 늘 지뢰밭에 서 있는 듯 꼼짝할 수 없을 뿐이다. 내 앞에 선 그가 외면하는 나의 턱을 거칠게 움켜쥔다.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형틀 같은 완력이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는 주방 옆 구석에 있는 테이블을 향해 걷는다. 몸은 몸일 뿐이다. 그 이상은 생각지 않으려 한다. 두어 해 전 아직 다낭에 있을 때 의무감만으로 시클로의 무게를 견디던 날이 떠오른다. 취직 자리를 찾기 위해 하노이에 있는 친척집에 머무를 때였다. 유난히 뜨거운 오후였다. 일을 나가던 아저씨가 대문 앞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시클로를 가지고 관광객을 상대로 생활하던 아저씨였다. 관광객과의 예약 시간이 가까워졌지만 아저씨는 좀처럼 기력을 찾지 못했다. 다리를 절어 일을 대신할 수도 없는 아주머니는 안절부절 못했다. 관광객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은 바로 일자리를 잃는 것이었다. 시클로는 건기에 난폭한 햇살을 견디며 대문 앞에서 달아오르고 있었다. 나는 대문으로 나가 뜨겁게 달구어진 시클로의 손잡이를 잡아보았다. 그동안 진 신세를 갚고 싶었다. 염려와 기대가 뒤섞인 아주머니의 눈길이 날 밀어붙였다. 나는 짐짓 경험자 같은 표정을 지으며 시클로를 끌고 나섰다.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오래도록 손을 흔들었다. 죽자고 달려서 관광객이 득식을 거리는 항마거리 입구에 도착하니 한국인들이 한 무리 서 있었다. 하나같이 부요해 보이는 차림새였다. 문득 아저씨가 하던 말이 생각났다. 한국 사람들은 지갑이 두툼하니 팁도 잘 나와. 집으로 돌아갈 차비뿐이었던 나는 은근히 기대감에 부풀었다. 한국인 가이드는 날 영 못 믿어했다. 나는 시장 안에 득실되는 여자 행상들을 가리키며 저도 베트남 여자인걸요 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와 사람들로 뒤죽박죽인 항마 거리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온 여자들로 언제나 붐볐다. 그제야 가이드가 마지못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시클로의 손잡이를 단단하게 움켜쥐었다. 내 손님은 중년의 부부였다. 그들이 올라타자
예상보다 육중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나는 온 힘을 다해 행렬의 뒤를 따랐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36가지 물건을 판다고 해서 삼육거리라고 불리는 시장을 한 바퀴 도는 동안 온몸이 땀에 흠뻑 젖었다. 앞사람과의 간격이 점점 벌어졌지만 두 사람은 행여 매연이라도 마실세라 손수건으로 입을 가린 채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다. 간신히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나는 물에서 방금 건져 올린 넝마 같은 꼴이었다. 기대와 달리 왕과 왕비처럼 차리고 있던 중년 부부는 팁을 주지 않았고 며칠 동안 신음을 삼켜야 하는 극심한 근육통만 나를 괴롭혔다. 그때는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 대한 의무감으로 고통을 견뎠지만 지금은 내 삶에 대한 경멸감으로 이 치욕을 견딘다. 나는 수치심에 어금니를 악물고 팬티를 내린 후 테이블에 가만히 엎드린다. 그가 성급하게 바지춤을 내리고 거칠게 아랫도리를 밀착한다. 쓰라린 통증이 아랫도리를 핥힌다. 고통에 겨운 신음소리에 한껏 흥분한 그는 더욱 격렬하게 몸을 움직인다. 테이블에 모서리를 움켜쥐고 돌밭에 짓눌리는 것 같은 아픔을 견디며 나는 사장을 저주한다. 시클로에 취업한 얼마 후 사장이 내 방을 침입하지 않았다면 두고두고 그에게 감사했을 것이다. 어둠을 틈타 기어든 그는 간절한 애원도 필사적인 몸부림도 소용없이 기어이 나를 능욕했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몸은 말할 것도 없고 여권마저 그의 손에 있었다. 이건 방 보증금 대신 내가 보관하지. 그날부터 그는 나의 운명을 틀어쥐었다. 사장이 갑자기 나의 머리카락을 움켜쥐며 절정의 괴성을 토한다. 딱딱한 테이블에 모서리에 닿은 음부가 찢어지는 것 같다. 다행히 사장의 절정은 짧다. 나는 잠자코 몸을 일으켜 팬티를 끌어올리고 치맛자락을 내린다. 축축한 아랫도리에 통증이 둔중하게 지나간다. 천천히 출입구로 걸어나가 클로우즈들을 오픈으로 바꿔 건다. 마침 가게 앞을 지나가던 커피 파는 아줌마와 눈이 마주친다. 나를 향한 그녀의 눈길은 길 잃은 고양이를 보는 것 같다. 엄마 나이의 여자들은 딸 또래의 처녀들에게 절로 마음이 쓰이는 모양이다. 나는 수치심에 얼굴을 붉히며 오늘도 잘 견딘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언젠가 엄마에게로 돌아가야 하니까 부끄러운 몸이라도 엄마는 날 반겨줄 것이다. 내가 쉴 곳은 내가 떠나온 곳뿐이다. 게임의 법칙. 인간은 부족한 것이 없음으로써 오히려 황폐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가 이상한 놀이에 빠져 있는 걸 보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든다. 그 역겨움을 더는 견딜 수가 없다. 이 땅에 올 때는 한국인 브로커를 만난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돌이킬 수 없는 불운이었다. 행과 불행은 결국 동반자인 모양이다. 한국인 브로커를 만난 것은 하노이에서 취직을 위해 돌아다닐 때다. 그는 내게 다짜고짜 한국행을 권했다. 돈이 없다고 하자 자신과 거래하는 회사에서 비용을 다 지급하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반신반의했지만 기회란 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에 절반의 확률을 믿기로 했다. 과연 그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한국행에 필요한 절차도 두어 달 만에 끝났다. 행운의 여신이 드디어 내게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 취업이 결정된 뒤 동생에게 띄운 편지의 첫 구절이다. 마침내 가족의 생계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마냥 들떴다. 난생 처음 가족과 헤어지는 데도 울지 않았다.
희망 때문이기도 했지만 흐르는 눈물 때문에 혹시라도 행운이 멀리 달아날까봐 불안해서였다. 공항에 내렸을 때 나를 마중 나온 사람은 회사 직원이 아니라 중년의 신사였다. 리엔. 점잖은 풍모의 그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아버지를 생각했다. 그처럼 다정하게 내 이름을 불러준 남자는 아버지 외에는 없었다. 내가 취직한 곳이 그의 회사가 아니라 집이란 것을 알고도 수용한 것은 그 때문이다. 그때 나는 남자의 집에서 단 둘이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 나의 관심은 오로지 월급을 제때 받아 집에 보내는 것뿐이었다. 그래야만 어려움 속에서도 날 고등학교까지 보낸 엄마에게 보답하고 동생들의 공부도 시킬 수 있으니까. 나는 편리하게 설계된 그의 집에서 안락함과 풍요함에 금세 길들었다. 가난과 친해지기는 어렵지만 풍족함에 길드는 것은 밥 먹는 것만큼이나 쉽다. 더구나 나는 무엇에나 중독되기 쉬운 20대이고 그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지 계산할 줄 아는 나이였다. 나는 차츰 그의 침대에 드는 것을 거부하지 않게 되고 나중엔 익숙해졌다. 그렇게 두어 달쯤 지난 어느 날 다른 날보다 일찍 퇴근한 그가 외출을 제안했다. 그렇잖아도 한글 교실과 집만 오가는 생활이 지겹던 때여서 나는 잠옷 들떠 그를 따라 나섰다. 우리가 간 곳은 어느 주택의 지하 밀실이었다. 겨우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흐릿한 조명 아래서 술잔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의 눈길은 몽롱해서 다들 겨우 눈을 뜨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길가에 쳐놓은 해먹에 들어누운 아가씨의 아오자이 속을 상상하는 월남 남자들의 눈빛을 닮아 있었다. 그는 날 데려다 놓고는 계속 다른 여자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킬킬거렸다. 그들은 놀랍게도 아무하고나 키스를 나누고 애무를 주고받았다. 나는 음란하기 짝이 없는 분위기에 질려 그들의 눈이 미치지 않는 구석으로만 숨어들었다. 눈을 빤히 뜨고 악몽을 꾸는 것 같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도 그의 친구들도 나를 가만둔 것이었다. 밤새 분탕질을 하던 그들은 날이 밝자 마법에서 풀려난 것처럼 말끔한 얼굴을 하고 뿔뿔이 흩어졌다. 저 다시는 여기 안 올 거예요. 나는 차에 타자마자 단호하게 말했다. 그가 코웃음 치며 나를 돌아보았다. 나하고 살려면 적응하는 게 좋아. 불평 같은 건 질색이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 넌 어려서 아직 모르지만 섹스도 끊임없이 변화를 필요로 하는 장르야. 같은 사람과 하는 섹스는 지루하거든. 남자들이 틈만 나면 다른 여자를 보고 다니는 게 다 그런 이유야.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되잖아. 자고 먹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용돈에 네 고향의 생활비까지. 앞으로 네 인생은 마음먹기에 따라 천국도 지옥도 될 수 있는 거야. 그게 삶이란 게임의 법칙이야. 나는 그를 낯설게 쳐다보았다. 지금까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지 이제부터 그러기로 작정한 사람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각각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다른 언어로 말하며 살았던 차이는 둘의 생애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함정을 간직하고 있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전전긍긍하던 엄마가 생각났다. 과일을 가인에 담아 메고 하루 종일 시장 바닥을 돌아다녀도 밤이면 할머니와 함께 술을 놓아도 8 식구의 배를 채우는 일은 늘 힘에 부쳤다.
그런 속에선 어떻게 하면 좀 더 섹스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같은 건 할 수 없을 것이다.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굶지 않을까에 골몰할 뿐이다. 엄마가 만들어준 손수건을 꺼내 본다. 연꽃은 진흙탕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이란다. 엄마는 헤어질 때 어딜 가나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내 조국은 베트남이란 걸 잊지 말라며 연꽃을 수놓은 손수건을 여러 장 넣어 주었다. 마치 내가 진흙탕 속에서 살게 될 줄 알았던 것처럼. 아니다. 그랬다면 함께 굶어 죽더라도 결코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손수건을 펼쳐놓고 그리운 얼굴들을 만난다. 손수건의 가장자리마다 자잘하게 수놓인 연꽃들이 가족의 얼굴이 되어 말을 걸어온다. 예전에는 그 얼굴들을 향해 의기양양하게 말하곤 했다. 걱정 마. 곧 갈게. 선물 한아름 사서 갈게. 그러나 이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들을 사랑하기에 더욱 침묵할 수밖에 없다. 수첩을 덮었다. 희망을 찾아왔다가 절망한 리엔의 흐느낌이 들려오는 듯 했다. 연민에 찬 분노와 수치심이 나를 옥죄었다. 달아오른 얼굴을 유리창에 기댔다. 찬 기운이 목덜미를 타고 흘렀다. 아버지의 회고담에서 듣던 야만 행위가 이 땅에서 다시 다른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파월 장병이었다. 가난한 시대에 태어나 친구들과 함께 돈이나 모아 오자며 떠났던 전쟁터의 이야기를 아버지는 일절하지 않았다. 여리고 고밀고밀한 성정인 아버지는 몸소 겪은 전쟁의 참상에 아마도 의식의 한 부분이 멍들어 버린 듯 했다. 아버지가 그 기억을 들춘 것은 꼭 한 번이었다. 어느 날 아침 조간 신문을 읽고 있는 아버지 곁에 앉아 취직도 안 되는데 한글 교실에 가서 봉사활동이나 할까?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뒤끝이었다. 아버지는 신문을 보다 말고 나를 획 돌아보았다. 봉사활동이나? 그따위 생각이라면 아예 시작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여기 올 때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오지 않는다. 인생을 전부 걸기도 한단 말이다. 그런 사람들한테 너의 그런 태도는 교만이지 봉사가 아니야. 여간 단호한 말투가 아니었다. 나는 놀라서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아버지가 이웃에 있는 한글 교실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아는 것도 그랬지만 그처럼 강경하게 의사 표현을 한 것도 뜻밖이었다. 아버지는 대체로 온유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내가 잠자코 있자 아버지가 좀 무안했던지 신문을 내 앞으로 밀쳐 놓으며 한번 보라고 했다. 거기엔 인권의 사각지대란 제목 아래 멸시당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매맞는 외국인 아내들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었다. 이미 읽은 것이었다. 내가 건성으로 다시 그 기사를 읽고 나자 아버지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우리도 참 힘들게 살던 시절이 있었다. 내가 월남전에 간 것도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였다. 난 그때를 야수의 시간으로 기억한다. 이성이나 휴머니티, 도덕성, 정당성 같은 걸 가질 수가 없는 시간이었다. 민간인인 줄 알면서도 살상을 하고 죄 없는 처녀를 욕보이고도 죄의식이 없었어.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고국의 애인을 그리워하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안녕을 빌면서 편지를 쓰곤 했다.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다. 어쩌면 그것을 진작 깨달았다 하더라도 벗어나긴 어려웠을 거다. 그곳에선 누구나 겪는 통과 의례 같은 것이었으니까. 난 거의 미치기 직전에 다행히 그곳을
벗어날 수 있었다. 우리가 남의 땅에서 그런 폐륜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당한 적도 많은데 이제 좀 살만해져서는 잘 살아보겠다고 타국을 마다하지 않고 오는 여인네나 노동자들을 이렇게 괴롭혀서야 하겠니? 전쟁터도 아닌데 어째 인간이 이러냐 말이다. 내가 설사 취직을 못해도 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건 말리지 않는다. 하지만 하려면 성심껏 제대로 해. 아버지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곱씹었다. 아버지는 어쩌면 날 통해 그동안의 죄의식을 조금이나마 덜고 싶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나는 바로 한글 교실을 찾았고 몇 개월 후에 리엔을 만났다. 그동안 그녀는 일상적인 대화나 장문 속에서 사생활에 대해선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몽상가라 할 만큼 비현실적인 얘기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렇다고 왜 자신의 생활을 쓰지 않고 꿈 같은 얘기만 늘어놓느냐고 물어본 적도 없었다. 성격 탓일 수도 있고 국적이 다른 사람의 자존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였다. 결국 내가 그녀를 위해 한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셈이었다. 나는 그녀가 행복하게 사는 외국인 중 한 명이라고 막연하게 믿고 있었다. 어째서 나는 리엔이 그저 행복하다고만 생각했을까? 행복한 사람은 오히려 불평하는 척 만족감을 과시할 수도 있지만 극히 불행한 사람은 차라리 침묵한다는 것을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 내가 그렇게 우매한 선생 노릇을 하고 있을 때 리엔의 고통은 송진처럼 굳어간 것을 생각할수록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그런 내가 리엔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을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리엔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것일 수도 있었다. 창밖을 내다보았다. 리엔이 있는 바다로 가는 길은 여전히 멀었다. 나는 조바심을 가라앉히며 수첩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펼쳐보았다. 동포여, 안녕. 어서 오십시오. 테이블을 닦다 말고 사장의 유쾌한 인사 소리에 돌아본다. 홀에 막 들어선 남자 뒤에 그림자처럼 따라 들어선 여자의 얼굴이 낯설지 않다. 가무스름하고 둥근 얼굴, 가늘고 작은 몸집, 겁에 질린 듯 커다란 두 눈, 아무렇게나 걸친 낡은 옷, 곧 버려질 인형처럼 초라한 여자의 모습에 가슴을 베인다. 빨리 손님을 안내하지 않고 뭐 하느냐고 사장이 날 재촉한다. 나는 얼른 그들을 빈자리로 안내한다. 주문을 받으려 하자 여자가 말끄러미 날 올려다 본다. 아무도 없다면 여자 곁에 앉아 떠나온 곳의 소식을 듣고 싶다. 비록 물의 도시 다낭은 아니더라도 오토바이가 뿜는 매연으로 코를 싸매야 하는 어느 도시든 고국의 얘기를 듣고 싶다. 여자가 마치 내 마음을 안다는 듯 다갈색의 마른 손을 내민다. 신짜오, 안녕. 그러나 나는 여자의 손을 맞잡지 못한다. 그 손을 잡으면 놓지 않고 그대로 멀리 달아나 버릴 것만 같다. 왜 우리들 이곳에서 이러고 있느냐고, 이곳에서 과연 행복할 수 있겠느냐고 소리치며 그녀를 끌고 어둠 속으로 숨어 버리고 싶다. 내 마음을 알 길 없는 그녀가 얼굴을 붉히며 손을 거둔다. 거 같은 나라 사람이라고 인사 좀 하자는데 왜 그리 뻣뻣하게 굴어? 그녀의 남자가 버럭 언성을 높인다. 여자가 난처한 기색으로 남자를 제지하고는 퍼 두 그릇이라고 잘라 말한다. 주문장에 퍼 두 그릇을 적고 돌아서는데 눈이 시근거린다. 나는 주방 아줌마에게 국수의 양을 좀 넉넉하게 달라고 은밀하게 당부한다. 아줌마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주문을 하고 돌아서는데 여자가 냅킨을 펼쳐 들여다보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여자도 이전에는 그것을 그다지 눈여겨보지 않았을 것이다. 가까이 있을 때 소중한 것이란 그다지 많지 않다. 그것과 결별하고 난 후에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게 된다. 내겐 다낭의 바다나 연꽃이 그랬다. 여자가 냅킨을 가리키며 남자에게 뭐라고 말을 건넨다. 남자는 덤덤한 표정이다. 잠시 후 나는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양이 많은 국수를 가져다 준다. 여자는 날 외면한 채 국수에 느극맘 소스와 톡 쏘는 듯한 리우텀을 듬뿍 집어넣고는 오래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국수를 말아 넣는다. 그 모습은 마치 치미는 그리움을 가슴속으로 밀어 넣으려는 몸부림처럼 보인다. 설움이 울컥 목에 걸린다. 그녀가 내민 손을 맞잡지 않은 것이 새삼 미안하다. 나는 마음속으로 혼자 작별 인사를 한다. 안녕 동포야. 부디 잘 살아. 슬픈 운명. 오늘은 손님이 일찍 끊어졌다. 아줌마와 나는 서둘러 홀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한다. 사장은 바쁜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뒷정리를 부탁하고 먼저 퇴근했다. 한창 설거지를 하는데 또 구역질이 난다. 어째선지 요즘은 자주 구토가 나고 어지럽다. 아줌마가 염려스러운 눈길로 날 흘금거린다. 홀 안을 걸레로 밀고 난 뒤에야 고단한 하루 일과가 겨우 끝난다. 또 하루가 무사히 지나간 것에 나는 안도한다. 앞치마를 벗어 의자에 걸쳐 놓는데 아줌마가 내 앞에 의자를 당겨주며 좀 앉으란다. 나를 바라보는 아줌마의 눈에 염려와 의혹이 함께 어려 있다. 나는 영문을 모른 채 그녀 앞에 앉는다. 리엔, 언제부터 그랬어? 혹시 임신 아닐까? 사장이지. 솔직히 말해봐. 아줌마는 언제나 단도직입적이다. 나는 아줌마의 도톰한 입술을 멀거니 바라본다. 그 말뜻을 알아듣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 다만 납득할 수 없을 뿐이다. 왜 나만 이 부당함을 고스란히 견뎌야 하는가? 나와 관계한 남자들의 얼굴이 스쳐간다. 그와 그의 친구들, 시클로의 사장, 그들은 하나같이 무책임한 얼굴들이다. 울고 싶지 않은데 입속으로 눈물이 찝찝하게 흘러든다. 아줌마가 나를 끌어안고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 준다. 엄마, 미안해. 이렇게 살아서 정말 미안해. 나는 아줌마의 품에 안겨 먼 곳에 있는 엄마에게 잘못을 빈다. 아줌마가 엄마처럼 낮은 목소리로 날 위로한다. 괜찮아, 리엔. 걱정 마. 어차피 생긴 일인걸. 이젠 어떻게 해야 할 건지 그것만 생각하자. 내가 해결해 볼게. 너한테 미안하구나. 미리 주의를 줬어야 하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떡하겠니? 살다 보면 이보다 더 어이없는 일도 많을 거야. 사장에게 말해서 수술비하고 그동안의 임금을 어떻게든 받아줄게. 그 돈 갖고 돌아가. 여기서 이렇게 살지 말고 돌아가. 불쌍해서 못 보겠어. 내가 다 미안해서 안 되겠어. 아줌마는 기어이 울먹인다. 나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좀은 위안이 된다. 아줌마를 끌어안은 채 그동안의 일들을 돌이켜본다. 이보다 어이없는 일을 더 당해야 한다면 차라리 죽어야 할 것이다. 아줌마가 눈물을 닦고 나를 안아 일으키다가 한숨을 내쉰다. 이렇게 마른 몸에도 애 들어설 자리가 있다니. 너무 늦었으니까 오늘은 다 잊고 그만 자도록 해라. 기운내 리엔.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아줌마는 날 이끌고 방으로 들어가
한쪽 구석에 개켜져 있는 이불과 요를 펴준다. 나는 도끼질을 당한 나무 등걸처럼 그 위에 쓰러진다. 아줌마가 이불을 덮어 꼭꼭 여며 주는데 슬픔이 핏덩이처럼 목을 차고 오른다. 아줌마에게 우는 모습을 더는 보이고 싶지 않아 옆으로 돌아 눕는다. 몸이 땅속으로 꺼져 드는 것 같다. 태어나서 살아온 21년의 생애보다 이곳에서 지낸 1년여의 시간이 더 길다. 나는 지금 50도 훨씬 넘은 여자가 된 것 같다. 아줌마가 이마를 한번 짚어보고는 불을 끄고 발소리를 죽여 나간다. 혼자 어둠 속에 남겨진다는 사실이 무서워서 아줌마를 부르려다가 이를 악문다. 아줌마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진 후 나는 결국 울음을 터뜨린다.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탄식이 몸을 태울 듯 끌어오른다. 아, 가여운 나의 청춘. 리엔의 글은 거기서 끝나 있었다. 타인으로 인해 그렇게 가슴이 아프기는 처음이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어디 하소연해 볼 데도 없이 참아야만 했던 그녀의 처지가 가엾고 안쓰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한글 교실을 드나들던 리엔과 또 다른 수많은 리엔들이 떠올랐다가 지워졌다. 처음엔 아버지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진실한 자세로 시작했지만 차츰 타성에 젖어서 많은 리엔들이 흘리는 눈물을 모르고 지났을 것이다. 나는 엄습하는 자괴감과 조급함으로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곧장 해변 쪽으로 접어들었다. 습기찬 바닷바람이 눅눅하게 옷 속을 파고들었다. 각양각색의 간판들이 특색 없이 줄지어 있었다. 나는 간판을 하나하나 훑어나갔다. 시클로를 발견한 것은 해변 끝 즈음에서였다. 지난 몇 달 동안 리엔의 눈물을 받아 마신 곳의 상호에는 자전거 바퀴가 동그랗게 그려져 있었다. 그곳에서 리엔은 가량가량한 몸을 웅크리고 밤마다 울었을 것이다. 자신에게 깃들인 슬픈 생명의 존재 자체를 회의했는지도 알 수 없다. 사람들의 발길에 찢어진 낙엽 같은 그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마침내 그 앞에 이르렀을 때 시클로는 뜻밖의 내부 수리 중이란 표차를 달고 굳게 잠겨 있었다. 리엔이 유린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나를 거칠게 몰아세웠다. 출입문을 마구 잡아 흔들었다. 그런데 아무리 두들겨도 인기척이라곤 없었다. 나는 끈덕지게 들러붙는 불길함을 애써 밀쳐내며 돌아섰다. 막막했다. 파도가 거칠게 밀려오고 먼 바다에는 먹구름이 검게 모여들고 있었다. 광안대교 위로 차들이 쏜살같이 달리고 있었다. 불현듯 그녀를 만나기만 하면 어디로든 여행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어디 가서 그녀를 찾는단 말인가. 나는 시클로의 손잡이를 할 일 없이 비틀며 어둑해지는 하늘을 노려보았다. 그때 백사장 쪽으로 한 여인이 음료수 수레를 끌고 가는 게 보였다. 리엔의 수첩 속에서 보았던 여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여인을 소리쳐 부르며 뛰어갔다. 저 식당 언제부터 술이 시작한 거예요? 다급한 나의 질문에 여인이 입술을 일그러뜨리며 대답했다. 수리는 무슨 수리? 사고 난 뒤로 그냥 붙여놓은 거지. 사고라뇨? 무슨 사고요? 나는 수레의 한쪽 모서리를 슬그머니 움켜쥐었다. 알 수 없는 불길함이 너울처럼 나를 덮쳤다. 여인이 인스턴트 커피에 뜨거운 물을 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고, 말도 마소. 요 며칠 전에 살인사건이 났다 아이요. 소름이 아우성치듯 온몸을 뚫고 솟아올랐다. 나는 멍하니 여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몇 달 전에 저 식당에
보기 드물게 참한 월남 처녀가 하나 왔거든. 우리말도 잘하고 인사성도 바르고 손끝도 얼마나 야물던지. 오자마자 식당 냅킨에다 연꽃 술을 놨는데 금방에 소문이 짤 정도였다 카이. 그래서인지 손님도 부쩍 늘대. 주인 놈으로 치면야 복이 넝꿀째 굴러든 긴데 글쎄 그 나쁜 놈이 오는 그날로 처녀를 죽도록 두들기 패서는 강간을 하고 여권도 빼앗았다 안 카요. 그뿐가 그 짐승 같은 놈이 춘정이 동하모 밤낮도 없이 처녀를 못살게 굴었다 카네. 나도 딸 가진 애미라 안쓰러 벗어 눈여겨 보기도 했는데 지가 말을 안 하이 누가 그걸 알겠노. 사건이 나던 날 밤에는 이놈이 또 술에 취해서는 한밤중에 처녀를 덮쳤는데 얼마나 별났던지 처녀가 칼을 품고 있었다 카네. 그걸로 찌른 기 딱 급소였는 기라. 저게 미니 슈퍼 사장이 그러는데 한밤중에 비명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그 아가 밤 미쳐서는 살려달락하면서 벌벌 떨고 있더라 안 카요. 들어가 보이 사장이 엎어져 있는데 이미 죽었더라네. 미니 슈퍼 말이 처녀가 매달리면서 제발 좀 살리 달랐고 죽일라 한 건 아니었다면서 어찌나 떨어대는지 죽은 놈보다 그 아가 더 불쌍하더라네요. 아직 나이도 어리더만은 잘 살아 복길 났고 여기까지 와서는 그 지경이 됐으니 남의 나라 알아도 얼마나 불쌍하고 애달픈지. 저 암만 지나모 꼭 내 알을 감옥에 넣는 것 맨치로 마음이 아프다 카이. 나는 멀어져가는 여인에게 감사의 말도 하지 못했다. 철썩이며 밀려오는 파도 소리가 리엔이 내지르는 단말마의 비명 같았다. 도대체 내가 서 있는 이곳은 어디란 말인가. 나는 방향을 잃고 휘청거리다가 모래사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수첩을 받자마자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왔더라면 리엔을 구할 수 있었을까. 전화라도 해봤더라면. 끝끝내 나는 그녀를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다. 자괴감이 비수처럼 가슴을 내리긋는데 빗방울이 후두둑 얼굴을 때렸다. 나는 리엔의 수첩이 든 백을 끌어안고 가만히 웅크렸다. 바다 저 끝에서 리엔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다낭의 바다가 그녀를 잃고 포효하는 소리가 들려왔다.